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검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원세훈, 김성호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주 소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송금 의혹 등 다른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은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선 다른 국정원 관계자 진술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구체적이어서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누구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도 돈을 받은 것이나 전달한 건 모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사용에 개입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모두 지시할 수 있었던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라고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검찰 수사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던 중 나온 것인데 왜 표적 수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회의에서 이명박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온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과거의 사고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정면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정면 대응론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폭로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하고 청와대는 지켜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착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출마를 희망하던 사람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군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홍 의원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형태로 돈을 받아 이를 빼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경민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회계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억 원이 넘는 공천원금 수수 혐의로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구속했는데 이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 역시 불법적인 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일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홍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홍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헌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당원의 문제, 전대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헌 당규 위반 시 전대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꿔.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패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맞는 말이죠. 정동영 의원이 제가 지난 겨울에 국회에 갔었거든요. 견학. 갔는데 거기 정동영 의원이 왔더라고요. 견학하는데. 유명정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도장 좋겠어요. 찍으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주에 있는 어머니의 아버님들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견학으로 오시는 거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겁나 무섭거든요. 우리는 이제 몇백 명이 갔는데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정동영 의원이 막 설명을 해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 견학한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국민의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지금 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움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프로세스 중에 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예, 그러니까 말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새가 날아든다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막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 뭐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뭐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거예요. 됐으면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안철수 치아야. 나 미치겠네. 나 프랑스가 다 안 왔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 되는데 동남아라도 갈래. 그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문들 뭐 사이가 좋았으면 박지원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황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거든.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가급적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건 안철수는 좀 이 마인드는 좀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요. 정치권에 있어서의 승부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이렇게 가요. 한쪽은 그래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승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정치적 비중이랄까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진짜 이 안철수의 어떤 기업인으로 시작한 정치인의 전형 같은 거죠. 이 결과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사실 정치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인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성한다면 뭐든지 이런 너무 천박한 이 정치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유성엽 의원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우리 정치판에서 내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출발이 되리라고 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상돈 의장의 정확한 의사 진행을 통해 합당을 저지시키겠다. 합당을 저지시켜 안 대표를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정도면 박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유성엽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는 적폐인데 참 이건 정말로 이의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반문재인 연대라는 그런 비판으로 출발한 거거든. 이 두 당의 합당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당해 나와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표 던지기 좀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철수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전 문재인 정부에 협조도 좀 할 거 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명분상으로 한 거거든요. 일단은 이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은 미세먼지로 오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였습니다. 인천 경기 여러분. 메롱. 할 말 없습니다. 시장 잘 두는 것도 복이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복이에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왜 서울만 저런 혜택을 보는데 이거는 보편적 복지에 어긋나는 건데 대한민국이 다 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다음 이번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좀 두루두루 좀 이렇게 협객처럼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좀 혁신하고 이렇게 또 도장 깨기 하듯이 좀 해줘야죠. 도장 깨기? 네. 도장 깨기. 그러면 어차피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못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실 때까지 경남지사 한번 하고 대구시장도 한번 하시고 경북지사도 하고 뭐 강원도지사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곳곳을 최문순 지사도 계십니다. 그렇게 밀어내기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 언제 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지잖아. 지사 광역자치 전문가. 광역자치 전문가. 그것도 좋죠.
그냥 도깨기네요. 도. 아이고.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이게 여기서 핵심은요. 대중교통이 무료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차량 2부제입니다. 당신네들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야 미세먼지 때문에 나빠진 공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공무원들만큼은 2부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공기관에 차가 많죠, 굉장히.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섞여 있죠. 중국의 비율이 한 40% 정도나 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60%. 우리한테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많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이게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차를 안 몰고 다니고 전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하루 공짜 해지는 게 왠지 뭔가 회사를 똑같이 가는데 뭔가 소풍 가는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 교통카드 찍을 때 영어로 표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못 누렸네. 근데 이게 원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또 대중교통을 탈 건데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교통으로 들어왔을까는 좀 의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것보다 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면서 왜? 공짜인데?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차들을 끌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로 미세먼지의 책임이 중국에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내가 끌고 있는 차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가 옛날에 그 어떤 놈하고 내가 그런 논쟁이 붙은 적이 한 번 있었네. 어린 놈이었는데 가끔씩 그런 논쟁 좋아해요. 야 내려와 봐봐. 나랑 이야기 잠깐만 하자 하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 대학교 1학년짜리였나? 어째 실수로 이제 그때가 겨울이고 막 그래가지고 창문이 다 닫혀 있을 걸 예상하고 막 아주 힘든 일이 있어서 집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바로 2층에 있는 놈이 아저씨 담배 좀 꺼주세요. 근데 말투가 너무 건방졌어요. 담배 좀 꺼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깐만 내려와봐.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지. 나는 일단 네 집 창문 열렸을 줄 생각도 못했다. 겨울에. 그냥 일단 피웠다. 하지만 담배 연기가 들어갔다면 미안해. 두 번째는 담배 연기가 나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차가 매연을 내뿜는다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배 피는 사람을 악으로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황희영세 같은 걸 내요, 담배에다가.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아버지가 몰고 다니는 차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매연을 내뿜는데 담배 피는 사람만을 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반갑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아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네 아버지가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라고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다 임마. 이 담배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아저씨 지금 문 열려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좀 닫아주시면 안 돼요. 신고 웃으면 좋은데 건방지기 새끼가 이 자식아 화내면서 사실 이번 박원순 시장의 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 정책은요 마차님도 얘기했지만 과연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으로 흡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관점이 이겁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 때 특히 그 정책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정책인 경우 에는 그거에 합당한 보상 대책이 그렇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오염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문제가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하면서 당근책, 그거에 대한 보상책을 주는 거죠. 무료로 이용할 수 해드릴게요. 오늘은 심각하니까. 이랬던 건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였는가 막 이렇게 타이틀을 뽑아내고 있어요. 진짜. 아 정말 모질라. 그것도 연합에서.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왜 까오슝이라고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그 네. 섬 있잖아요. 거기가 스쿠터를 워낙 많이 타는데 대기 오염이 심해지니까 겨울철 3개월은 대중교통을 완전히 무료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2월 말까지 다 무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도 많이 안 탄다는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뭐 박원순 시장님한테 태클 거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관성은 있어요. 관성은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규제안과 그 규제안에 따른 보상안이 같이 쭉 연결돼서 갈 때 조금씩 변화가 그렇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정책 자체의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이런 이벤트성 정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미세먼지라는 이슈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 홍보의 목적이 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우리가 이게 미세먼지가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하나 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봄철이나 돼야지 다시 뭐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이게 우리나라 뉴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개선되는 건 없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런 미세먼지 이슈는 있다는 걸 환기시켜주는 효과로는 서울시가 쓰는 비용 대비 홍보 효과로 치면은 굉장히 그건 좋은 거죠. 같아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얼마나 고등어를 잡아 팼어요. 고등어 불쌍해서 많이 먹었어요. 그런 거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밥도둑인데. 이게 첫 시행이잖아요. 공짜인지도 모르고 탔던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봐요. 수도권의 유동인구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경기도하고 또 유기적으로 좀 했으면 더 훨씬 더 좋았을 법도 하고 어쨌건 간에 어느 순간에 이게 일상생활로 정착이 돼서 내일은 미세먼지가 엄청 많을 예정이니 대중교통 무료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날은 당연히 이부제를 떠나가지고 자동차 웬만하면 갖고 나가지 말자. 여기에 일상생활화 된다면 얻는 이익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회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일부가 발표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 여종업원 송환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9일날 회담 당일 공동보도문 채택 후에 브리핑에서 조명균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 북측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우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뒤에 쭉 보면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발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없었는데요. 그 사이드로 북한 여종업원 그분들 있죠.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그분들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설은 국정원이 납치해왔다 아닙니까? 의혹이 많죠. 아직까지 들려오는 소문에는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입국했던 그 여종업원 분들이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과정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잖아요. 사실 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아니죠, 입국이죠. 기획 탈북 의혹 사건. 하여간 대한민국으로 갑자기 입국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다른 증거는 볼 필요 없어요. 북한이 탈북자, 자기들 정권에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왔는지, 언론 발표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북한은 일관적으로 자기네 나라를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특히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해요. 그게 진짜 악의가 있건 아니건을 떠나서 저 사람은 범죄자였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태영호 공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잖아요. 그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북한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 여종업원들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로 대응을 했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어머니 가족들 막 인터뷰하게 하고 해서 돌려달라. 이건 납치된 거다라고 그러면서 인권 문제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인권 문제를 꺼내면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코웃음을 치지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게 먹혀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것은 굉장히 비방적인 선전선동과 악담들이었는데 이번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권이고 납치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평상시에 북한의 주장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좀 서로 간에 격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다 언론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공동 발표문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게 협상 안으로 나왔나 보다 하지만 그 뒤 이면에는 저쪽에서 무엇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새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현성월 모란봉악단. 모란봉악단이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대요. 조선의 국보. 그러니까 이런 예술 쪽 분야에 있어가지고 모란봉악단이 갖는 북한에서의 위치는 사실은 거의 국민예술단. 우리나라의 뭐 국민가수 이런 개념처럼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근데 그 사실은 유일처제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어. 정권에 의해서 그냥 트레이닝이 된. 그러니까 채널이 없으니까 한 채널에서 나오는 유일한 가수면 그 사람이 최고 인기가 좋겠죠. 북한의 소녀시대.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 대장이 현성월 씨인데 현성월 모란봉 악단 단장은요. 이 사람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면은 동계올림픽 북한예술단 파견 관련 남북 실무 접촉 북측 대표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관급이 대화하는 건 좀 공공 플레이인 거고 실무자들끼리 만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성월이 회담장에 나온 거죠. 현성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만요.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 현성월이 몇 년 전에 뉴스를 탄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좀 의외였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북한 사람들 리스트 중에 현성월이 들어있어요. 당시에 굉장히 뭐랄까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당했다. 이런 뉴스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막 취임하고 권력 조정, 권력 다툼을 뭐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숙청했니, 뭐 누구는 뭐 승진시켰니, 누구는 뭐 강제노동으로 보냈니 이런 막 소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총살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근처에서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죠? 그 추태를 부린다고 하나? 뭐 이런 추파를 던진다고. 추파. 예. 추파를 던지는 사람으로 지목돼가지고 숙청당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 조선일보가 보도해가지고 외신이 받아쓰고 그 외신이 받아쓴 걸 조선일보가 다시 보도하고 하면서 계속 증폭됐던 조선일보가 그 기사놀이 제대로 한번 했었죠 그때. 방금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죽었다 부활하는 북한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죽었다 부활하는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죽었다고 발표한 게 주로 조선일보에서 조선중앙TV 아닙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를 쓰고 외신에서 받고 그거를 조선TV에서 또 받고 이런 식이었는데 패턴이 그 죽었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는 거의 대부분 국정원발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정보 담당자, 관계자 이렇게 뉴스를 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흘리는 뉴스거든요. 그래서 뭐 총살당했다, 화형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 뜬금없이 몇 년이 있으니까 북측 대표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니나 동생 아니었을까요? 그런가? 아니 근데 이게 부활한다는 게 그러면 이거는 철저히 그 당시에 그 언론사들 정말 반성해야 되거든요. 대가리 받고. 그러니까 박근혜 체제 유지 같은 걸 위해서 북한을 말도 안 되게 만든 지금 그 조중동 같은 데서는 이제 별로 할 말 없으면요. 회담의 성격이 뭐고 무슨 것들을 논의했고라기보다는 가십적인 것에다가 계속 관심을 두면서 현성호는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추파를 던졌네 만에 그러다가 숙청을 당했네 만에 소설을 쓰다가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막 채널A 같은 데서는 북한 탈북하신 분들 불러다가 현성월에 대한 뒷담화를 전례해요. 뭐 아니 그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현성월에 대해서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나 알면 다행이지. 머리가 생머리네 아니네 왜 생머리가 아닌가를 분석하고 있어. 야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근데 나이도 저는 어떤 보도된 데서는 83년생이라고 해서 김정은하고 나이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72년생으로 보도되는 매체도 있어요. 그러면은 40대 중반이란 이야기잖아요. 근데 채널A에서는 79년생이라고 또 이야기하더만요. 근데 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면 김정은의 내연녀로 이설주와 결혼을 한 당시에 김정은의 마음에 현성월이 꽉 차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취향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 이 부분은 현성월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북한 측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회담 대표 중에 일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원에서는 이걸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몇 년생인지 정확하게. 그런데 왜 언론사마다 다르게 나오지? 취재 능력이 너무 없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79년생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가 되기 직전에 공식적인 자리에 나왔다가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평양 음대 나와서 그 북한의 음악사를 새로 다시 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의 교류가 있어서 우리들 나름대로 아마 지금 아주 젊은 친구들 중에 북한에 지금 서로 용어들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북한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특히 젊은 친구들. 김정은인지 김일성인지 그러면은 그 북측에서는 이제 현성월 단장이 이제 그 어떤 예술단 대표로 이제 온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가면은 딱 그 급이 맞을까요? 북한에서 현성월 씨를 바라보는 정도의 그 우리나라 예술인이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효리? 나이도 똑같은데? 효리야 미안해. 이건 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들은 이제 최소한 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도 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예술인들 중에 찾는다면 조용필 씨나 나이가 너무 많은가요? 아니 레벨가 다르지. 그래요? 다르지. 제가 조용필 씨 너무 이렇게 기억화시킨 건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분을 그런 식으로 쓸 용도가 아니죠. 그분은 평생 음악만 해온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거 잘 몰라요. 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그렇다고 김은국 씨를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은 북한이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꼽사리 끼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예를 들었던 건 아이스하키 그것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건 몇 사람 왔다 가는 건 아무런 효과가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현성월이 이제 모란보는 악단을 이끌고
서울에서 공연할 건지 평창에서 할 건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북한에서 담당자들 실질적으로 실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줘야 훨씬 서로 간에 접촉 면적이 넓어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직접 내려온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이럴 거예요. 북한 선수 몇 명이 무슨 종목에 출전해가지고 상을 따고 못 따고 이것보다는 이런 북한의 예술단이라고 하는 모란봉 예술단이 와서 여기저기서 공연하고 보여주는 그 센세이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평창 올림픽의 붐업도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죠.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모란봉 악단이 온다는 것은 문화교류 사업이에요. 이거는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고요. 선수단과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파급 효과도 훨씬 크죠. 네. 그러니까 TV로 중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가 무슨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안 따고 이 문제는 잠깐 끝나는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다고 치자고요. 그거 생중계까지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막 북핵만 생각했던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한동포구나라는 느낌. 제가 이번에 그때 그 1월 1일 날 신년사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그거 보면서 그 2006년에 조용필 씨가 평양 갔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밤에. 아, 되게 눈물 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가서 남한의 대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그 공연들을 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한국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도 공연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이런 걸 잘 못해. 앉아서 그냥 조용히 관람해. 근데 그것은 사실 무대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박수도 쳐주고 하면서 그러면 공연하는 거지. 아니 무슨 공연하는데 박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 끝날 때 형식적으로 짝짝짝짝짝. 그만큼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 락 음악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부신다 그러거든요. 이제 위에 밴드들이 부신 음악들을 막 때려줘도 안 움직이다가 나도 처음에 북한에서 부르는 한국과의 공용 음악들이 있어요. 그중에 자장가가 있어. 자장가를 불러.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리다가 그 다음에 북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더 움직여요. 나중에 이제 조용필 씨가 작곡한 노래를 불러요. 꿈의 아리랑이라고 있어. 기본 아리랑 바탕에다가 다른 걸 막 오케스트라를 입혀갖고 만든 노래였어.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2시간 한 반 정도 하는 공연이 이를테면은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객석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 처음에는 멀쩡하게 앉아있어요. 그게 어떤 심리냐면 대학가요제 같은 데를 나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노래 부르는데 처음 듣는 노래잖아. 그러면 이제 대학까지는 약간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객석의 사람들이 무슨 노래인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환호도 반응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시간이 무르익으면서 마음이 풀리는 게 객석 리액션으로 다 보여지거든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공연 3분의 2쯤 갔을 때야 사람들 마음이 풀려요. 그래서 같이 박수 쳐주고 모르는 노래라도. 그 관점이 딱 우리나라 통일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처음에 뻘쭘하고 이상하지.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와 현성호를 엮어가지고 삼각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만 보도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이걸 희화시키면 안 되고요. 저쪽 언론들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물타기 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미녀, 삼총사 이런 개념으로. 누가 담당자가 내려왔는데 미녀야. 그럼 미녀한테만 써라. 이건 좀 그렇다. 그리고 뭐 응원단 내려오면 또 뭐 남남북도 이런 말 꺼내면서 뭐 역시 이쁘더라. 뭐. 반대합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방금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문화 교류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고요. 이 부분을 희화화해서도 안 되고 이 현성월 단장이 모습을 보이고 실무 접촉에 차관급 실무 접촉에 참석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그렇게 여인이라는 그런 잣대로 메시지를 방송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조중동 명심하시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청와대처럼. 자,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게요. 빨갱이들. 진짜 빨갱이들 자유한국당으로 가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홍준표가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TK가 떨어진다. 대구 사람들도 창피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인데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 위력이 먹히는 곳이 그나마 대구 TK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다가 그래도 관성적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을 찍을 거야 하던 사람들이 홍준표가 나타남으로써 저 배신자 새끼 각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배신자? 그 배신자 프레임이 유승민한테만 먹히고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도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럴만하죠. 홍준표가 당대표 되기 전에는 뭔가 박근혜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코스프레를 하다가 당대표 되자마자
박근혜부터 찍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놓고 사고지구당이라고 해서 대구에 자리가 하나 딱 나니까 네. 거기에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꽂아놓는 대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진짜. 그분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지역 아닙니까? 의리. 그걸 의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네. 의리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서 유승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똑같은 배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 지지율이 정말 웃겨요. 홍 대표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간 뒤 한국당의 TK 지지율이 19%로 전주의 지지율이 22%였는데 3%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36%로 이전에 32%보다 4%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야. 저번에도 그랬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홍준표가 처음으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한 것도 대구인데 그때도 전주 대비 3.9포인트가 빠졌어요. 정말 재밌는 마이너스의 손이네, 진짜. 네. 그런데 이제 더불어 가지고 지금 영남 쪽에 선거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홍준표는 장난 아니게 지금 힘들게 생겼던 부분이 박완수라고 현역 의원이 있어요. 경남 창원 의창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창원의 의창구. 근데 이 사람이 경남지사에 출마할 걸로 기대를 잔뜩 했어요. 그쪽에서는 좀 신망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박완수가 난 출마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경수 의원이 나올 걸로 일반적인 민심을 예측을 하고 있나 봐요. 어찌 됐건 간에. 김경수 의원 자체가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완수 정도면 그래도 김경수의 대항마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 못 나가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 박완수 말고도 홍정욱은 서울에 안 나온다고 했죠. 다음에 안대희 대법관, 다음에 장제국 부산 동서대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인물난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인물난도 인물난이지만 이 각각의 거론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박완수나 뭐 장제국, 홍정욱, 안대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분위기만 봐서 판단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볼 거란 말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볼 텐데 분위기가 자기들이 확인한 그 결과가 이거는 누가 나가도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는 자살용이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거절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 부패정당이고 뭐 이익 집단이고 뭐 이런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당선만 될 수 있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국회의원보다야 네. 광역단체장 하는 게 훨씬 네. 정치적으로도 훨씬 뻗어 나간다 그럴까? 크는 건데 제가 이 의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들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계속 지금 홍준표는 지지율 조작한다고 난리를 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했으면 지들이 했지 이 정권에서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치권에 있어서의 빈입김 부익부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자기들 흔히 말해서 아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마저 사람을 못 찾아내잖아요. 네.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판을 짜고 프레임을 짤 텐데 실제로 저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아니 옛날에 나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나간다. 때와 장소나 시간이랄까 이런 시기가 있는 건데 지금 나가면 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유력한 인물이 나오지를 못하고 그 지역에서 좀 약간 깡패로 인식되거나 양아치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결국 숟가락 얹는 이런 상태. 지금 경남지사만 해도요. 언제적 인물입니까? 김태호가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박완수가 안 나가면 김태호가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김태호 그 깡패 같은 발언을 많이 홍어첫 했던. 같은 새끼 진짜. 홍어잣. 홍어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전쟁이고 결국은 기세 싸움인데 한쪽에서 기세를 막 몰아서 붙이면 저쪽에서 몰리면 거기에 대항마로 뭔가 좀 누군가가 짠하고 나타나서 구세주처럼 한번 싸워볼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 처음부터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꽤 괜찮은 인물이 완고하게 딱 버티면서 상대방 지지율을 막아주면서 이적 지지자들을 뒤에다 긁고 모으면 되거든. 네. 근데 그걸 못하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반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는데 이 말 자체가 쫄았다는 게 티가 그렇죠. 나는 거잖아요. 어떤 시도를 해서 반전을 할 수 있을까? 반전 기회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뭐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도 차 남았었죠. 한 달 전이면 이제 다 끝나니까. 그리고 보름 전에 정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안에 다 결정들이 돼야 되는데 사퇴할 사람들 사퇴해야 되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난 이거 지금 이 사람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도는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TK를 제외하고 이런 게 있다고. 어떤 국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물들 중에 명망 있는 인사를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전 누구누구를 섭외하고 있긴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인지도랄까 프리미엄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면 올인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형태로 최소한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현역 국회의원 빼주고는 뭐 나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산 경남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은 호기인 거거든요. 이 기세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인물난이랄까? 꼭 나가야 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흔쾌하게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거나 출마 안 해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쪽에서 기세가 완고하게 참 이런 거 있잖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허허벌판에서 양쪽 대군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이 장군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장군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허수아비가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상태. 대군 숫자는 되게 많이 있어 지금. 근데 그 장군을 확정 지어줘야만 상대도 사기를 꺾고 이쪽에 사기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장군을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랑 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정치인 뭐 K 정치인 누구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 세력이 부산 경남을 최소한 TK를 제외하고 한꺼번에 가져오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개혁에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갈아엎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신망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게 그분들도 나름의 판단이 있을 테고 또 그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너무 좀 난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출마해야 된다라고 계속 압박하면 그 이름이 계속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때문에 또 이렇게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밝히는 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온 어떤 기나긴 메일인데 이야기의 핵심이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정치 세가 문재인 정부 또는 여당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에 최소한 경남 쪽 분위기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부마의 어떤 기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 싸움은 뭐냐면 저쪽 장수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 메일 보내신 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경남 거제의 자유한국당 시장 권민호 씨.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입당 신청. 공천 받으려고. 그럼 그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중에 황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당이 이제 사람을 받을 때 입당해야 막을 수 없지. 넘어온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하기 위해서 받는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진짜 있어요. 그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불모지 막 개발해. 근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었던 그 시장이 넘어와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분들이 받는 허탈감, 상실감, 배신감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으로 봐도 그런 거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으면 거제가 어디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본거지예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께서도 거제에서 멸치잡이 하시면서 어떤 부자로 이렇게 그 지역에 유지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현직 시장이 넘어와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기세 싸움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 지방선거에서 경남도 중요하고 TK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수도권이 지금 전에 방송에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왜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는데 서울만 나오느냐. 인천하고 경기는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남경필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지금 당장에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겨를도 없고. 자기들 지금 벼랑 끝에 섰는데. 그러니까 이 수도권을 어떻게 되찾아오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 영남권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뺏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저쪽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요. 다음 총선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승리를 할수록 다음 총선,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더 많은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민심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이 민심이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사실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매듭이 이 사람들은. 자, 그 와중에요, 경북에서는요, 깜놀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박정희 적폐 중에 정말 말도 아니게 정말 코미디스러웠던 사람이 남유진이라고 봐요. 반신반인을 추앙하신 바로 그분. 종교처럼 받들었던 그 사람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반인이었다 하신 분, 그 역사에 남을 어록이잖아요. 그 남유진이 구미시장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올인한답니다. 그래서 1월 25일 날 시장에서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역사 쪽으로 살아가져 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는 그래도 박정희 신화가 좀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아젠다로는 안 먹히니까. 그렇죠. 네. 박근혜 보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한테 흔쾌히 펴주기 좀 그렇고, 근데 이미 일찍이 돌아서신 분들은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북도지사가 3선으로 끝나거든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는 남유진 등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박정희 이름 팔아서 뭔가 뭐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생각이네요. 한번 해보라고 하죠. 뭐. 전국 최초 조기 퇴임이에요.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아, 선거운동 때문에 그래요. 나 사나이야. 이런 거. 현직이고 연임 3선 이런 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 특정 기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등으로 먼저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죠.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남유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유진 자체가 듣보잡인데 사실은. 남유진 자체가 3선을 했어요. 더 이상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에선 반신반인이죠. 그렇죠. 자기가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는 경북도지사에 빨리 올인하는 것이 그렇지.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유진이 2년. 박원순 2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갚아줘야 되는데 이름 되게 예뻐요. 유진이 그러네요. 우리 유진이. SES 유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이 나온다. 자, 남은 시간에는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강경화 장관 해임하라 막 그러면서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뉴스는 별로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수국 골통들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친박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직 그래도 외교 그룹에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이 친박 집회에 나가서 성명이나 발표하고. 아니요, 친박 집회도 일종의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는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해도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해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창피해야 돼? 보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이 그 처음에 시민들이 댓글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친박 집회에도 참여했다는 보충 기사를 계속 덧붙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전직 외교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끝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만 몇 줄 딱 들어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까지의 힘은 정말 네티즌들의 힘이에요. 시민들의 힘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자체를 기자들은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 때 댓글 좀 안 쓰게 해달라고, 못 쓰게 좀 말려달라고. 기사 좀 편하게 쓰자고. 그런 소리를 했죠. 근데 어디서 이렇게 58명이나 모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춘 러시아 대사 정도인데 평균 연령이 한 70세 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예전에 그 기억납니다. 그 이장춘 대사라고 기억나세요? 왠지 배추를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우장춘. 그 MB를 비판했던 분인데 정말 보수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야. 이것도 자기 밥그릇에 관련된 건데요. 이명박이가 외교관도 아닌 사람을 LA 영사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김재수를 다스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분,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통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자체를 외교관 출신으로 대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본 속내 같은 건데 외교관들은 그냥 어쩜 공무원들이거든요. 중요한 나라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경우엔 정치인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생각해보면 김장수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권영세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이 할아버지들 논리대로면 그 정치외교학과 출신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외교라는 게 뭐 어디서 뭐 훈련받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할아버지들 주장은, 계보를 흐리고 있다. 순수한 혈통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숨어 있는 이야기고. 예. 이제 그것 갖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식의 딴지 어그로 끌기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베와 박근혜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식의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 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월 11일 날 발표한 성명에 보면 확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행위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맨날 매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계에 불참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거를 철회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기대는 건 국가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안 취소하고를 떠나서 미국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 지난 수십 년간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외교관으로 있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반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수한 거예요. 이거 국정원이 지금 잡아들여야 돼. 마지막으로. 날카롭네요. 지금 국정원이 자수한 거기 때문에 자수범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사권이 있을 때 간첩을 잡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할아버지들 소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이 조금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 이미 사회생활이 끝난 사람, 그리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이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해요. 60, 70대 분들이 너무 젊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은 그분들을 그냥 은퇴자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나 살아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친박집회도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들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거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노인 정책을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할아버지들 그냥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직 하려고 하는 사회 참여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대승적으로 어떻게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노인 정책이라 해서 60, 70대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60, 70대 분들은요, 가난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60대와 70대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완고한 기득권층,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60대, 70대입니다. 그 밑에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50대부터. 지금 20대까지 힘들어진 이유가 이 사람 60대, 70대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교육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남북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거를 노인 문제에 60, 70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청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딴지 거는 건 아까 말한 위안부 뭐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얘기 핑계를 대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닌데 노영민 대사처럼 가 있는 분들 있죠. 요걸 이제 특임 공관장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만의 약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박근혜 때 32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16명.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누구를 비판하려면 데이터는 좀 갖고. 기억나십니까? 기업인 출신인데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돼서. 최순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그렇죠. 이런 새끼들이 지금 외교관 늑다리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부 외교 잘못하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39명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외교관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죠. 내가 외교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반기문.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줬습니까? 매끈하게 했죠. 매끈매끈하게. 기름장어. 그 양반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명예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분이에요. 잘 가다가 마무리가 틀렸어요. 나는 이 차제에 외무고시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외무라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정치 외교학과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통 묶어져 있잖아. 대학교에 가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에요, 정치 외교가. 근데 자기들이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경화 장관 자체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종의 순혈주의 같은 게 막 작동이 됐는데 마침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과 연관하다 보니까 또 엇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특임 대사들 굉장히 많았다. 이전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돈 찾으려고 열애히 영사 임명하는 것도 그런 비판은 절대 안 했을 놈들이잖아, 이게. 그런 놈들이죠. 나쁜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